바위를 밀어야 하는 이유,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자는 슬픔에 빠져 더 힘들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남자는 어머니의 말대로 희망을 품고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바위는 조금씩 흔들릴 뿐 도통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점점 자신이 하는 일에 회의가 들었고 어머니가 나타난 꿈에도 의심이 솟았습니다. 문득 바위의 위치를 재어보니 그동안 한 뼘 정도만 옮기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수고가 헛수고였음을 깨달은 남자는 원통한 나머지 엉엉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꿈에서 다시 어머니가 나타나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저보고 바위를 옮기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의 말씀대로 지난 1년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아들아,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바위를 열심히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보렴. 잠에서 깬 남자는 거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병약했던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바위가 존재하나요?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바위 때문에 때론 좌절하고 때론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바위를 밀어내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의 명언,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데일 카네기. 세상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오래전 한 우편물 집배원이 달동네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집 앞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어 오토바이를 세운 뒤 종이를 살펴보니 수도 계량기 검침 용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달 수도 사용량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집배원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수도 검침 용지를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관이 새는 것 같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 지난달부터 함께 사는 식구가 늘어서 많이 나왔나 보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식들을 출가시킨 후 외롭게 혼자 살던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 몇 분을 보살피며 같이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고 빨래도 해야 해서 이번 달수도 사용량이 유난히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팔을 걸어드리고 할머니를 도와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구려. 젊은 사람이 기특하기도 하지. 네 할머니, 내일 점심시간에 또 올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고 어느 날처럼 집배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 집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 앞에 오토바이가 석 대나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낯익은 동료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점심시간마다 안 보여서 이렇게 좋은 일을 혼자서만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앞으로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 따뜻한 하루는 오늘도 소망합니다. 작은 민들레 호리씨가 퍼져서 민들레 밭을 이루듯 우리의 나눔도 곳곳에 퍼져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따뜻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명언,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정도는 묻기 때문이다. 탈무드. 긍정적인 인생. 빨간머리 앤에게 배워요.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나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란 뭘까요?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란 멋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진주 알들이 하나하나 한 줄로 깨어지듯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인 것 같아요. 당신에게 침대는 어떤 곳인가요? 침대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에요. 꿈을 꾸는 곳이기도 해요. 실망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요?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으니 다행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미리 다 알 필요가 없는 이유, 이제부터 발견할 일이 잔뜩 있다는 건 멋진 일이니까요. 뭐든 미리 다 알고 있다면 시시하지 않겠어요? 제가 상상할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아침을 맞이하는 긍정적인 자세요. 아침은 어떤 아침이든 즐겁죠.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고 기대하는 상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살아가는데 큰 힘이 돼주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전 시냇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두고 싶어요. 그런 좋은 기억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거든요. 전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 속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는 사람을 희망으로 이끕니다. 같은 결과 앞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는 행복한 결과가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는
불행한 결과가 될 테니까요.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살며 기왕이면 행복한 결말만 보고 살아요.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그려지지 않나요? 빨간 머리에 주근깨가 있는 상상력이 풍부한 고아 소녀가 무뚝뚝하고 비사교적인 독신 남매에게 실수로 입양되면서 겪는 성장기로 캐나다의 여성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1908년작 소설이다. 아인슈타인의 유머와 깡.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훗날 학자로 유명해지기 전까지 상당히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은 매우 가난해서 주로 식사를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으로 해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의 친구들이 방문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초라한 식탁을 본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정말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으로 식사할 정도로 힘들었다면 우리에게 진작 얘기하지 그랬나?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미소를 띠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나는 지금 만찬을 즐기는 중이네. 나는 지금 소금, 설탕,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달걀에 물까지 곁들여서 식사하는 중이라네. 게다가 좋은 손님들까지 있으니 이만하면 훌륭한 만찬 아닌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당한 아인슈타인의 말에 친구들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과 힘든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유머, 그리고 특유의 깡으로 버텼습니다. 힘든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재치는 스스로 환영받고 모든 차이를 무너뜨린다. 그 어떤 위험성, 학력, 강인한 품성도 적절한 재치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랄프 waldo 에머슨. 이를 잃었지만 삶을 얻었어요. 2016년 프랑스 최고 음악대학 에꼴 노르말 드 뮤지크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만 18세 이상만 입학할 수 있는 학칙을 오직 13세의 한 소년 때문에 바꾸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회의였기에 긴 회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48시간의 논의 끝에 마침내 13세 소년의 입학이 결정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회의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재 13살 김두민 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피아노 영재를 발굴 중이었던 블라도스코키 교수는 김두민 학생의 음악적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학생은 많지만 김두민 학생은 기술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음악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민 학생은 여느 아이들과는 다르게 한 손씩 연습을 마치고서야 양손으로 건반을 치고 건반을 천으로 가려놓고 오직 손끝의 감각으로 건반을 익힌 후 천을 걷어 완벽한 선율을 그려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김두민 학생은 태어나서 얼마 후 선천백내장이라는 판정을 받고 생후 7개월 때부터 백내장 수술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무려 5번의 수술을 했지만 왼쪽 눈의 시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김두민 학생의 노력과 재능의 열정 뒤에는 음악을 전혀 모르지만 아들의 시련에 주저앉지 않았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엄마, 해는 어떻게 떠요? 잠자리에서 뜬금없는 질문에 엄마는 당황했지만 더 황당한 것은 아빠의 대답이었습니다. 두민아, 빨리 옷 입자. 그리고는 밤새 차를 타고 강릉으로 달려가 해 뜨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준 교육관이 아들의 가장 약한 감각까지 깨어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김두민 학생은 말합니다. 저는 눈이 안 보이지만 청각이랑 촉각이 예민해요. 이를 잃었지만 삶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희망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꿈은 말로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열정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시련은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 노력, 꿈을 위해 달려가는 노력, 열정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노력, 가능성을 실현하는 노력, 우리는 오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오늘의 명언.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노력을 하였습니다. 스티븐 코비. 주는 삶이 더 큰 부를 만든다. 옛 중국 당나라에 송청이라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어주는 약으로 완치가 되거나 병의 예후가 좋았기 때문에 그를 찾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또한 그는 돈이 없는 병자가 오면 돈을 받지 않고 외상장부의 이름만 올리고 치료와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외상장부의 이름이 가득 차면 그냥 장부를 불에 태워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치료를 해주고 약을 지어주면서 돈을 받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에 장부까지 태우면 영영 돈을 받지 못하여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송청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외상장부를 태웠지만 단 한 번도 크게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약값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받은 분들이 분에 넘치는 보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더 많았지요. 장부를 태울 수 있었던 것도 선을 베푸는 일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 오직 하나, 상대방을 위한 마음만 가진다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형태는 손해나 이익이 아닌 선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진정한 분은 비울 때 채워지는 아름다운 가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명언.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에이브러햄 링컨. 동전의 양면 그리고 믿음의 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그때마다 우리는 어느 쪽이 앞면이고 어느 쪽이 뒷면인지, 무엇이 옳은 결정이고 실패의 길인지 고민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터에서 보여준 행동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적군은 아군보다 10배나 많았고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 끝났구나라는 절망이 그들을 무너뜨리려던 순간 알렉산더는 조용히 한 동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들 앞에서 말했죠. 신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다. 이 동전을 던져 운명을 점쳐보자. 앞면이 나오면 승리, 뒷면이 나오면 패배. 모두 숨죽이며 동전이 떨어지기를 기다렸고 그 동전은 앞면이 나왔습니다. 순간 병사들은 눈빛이 달라졌고 그들은 10배의 적을 이겨내며 기적같은 승리를 일궈냅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뒤였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던 자리에서 한 장수가 묻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앞면이 나와서 이기다니요. 그러자 알렉산더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사실 그 동전은 양쪽 다 앞면이었다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운명을 만드는 건 동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앞면이 나올 거라는 확신,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결과를 바꿨던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삶의 전장에 서 있습니다. 도전 앞에서 두려워 떨며 뒷면을 먼저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보다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입니다. 양면의 동전처럼 삶의 선택지 역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현실을 바꾸는 기적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는 어떤 동전이 쥐어져 있나요? 오늘의 명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 노만 빈센트 필. 신발 한 켤레를 닿게 할 수만 있다면 아이를 키우는 건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히 말썽꾸러기 아들을 둔 한 아버지는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운동화 밑창이 닳아버렸다는 말을 듣고 새 운동화를 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녹록지 않았던 그는 고장난 세탁기를 중고로 바꾸고 그 돈으로 아들의 신발을 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고 세탁기를 사러 간 그 집은 넓고 잘 가꿔진 교회의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이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부러움에 입을 다문 그에게 한 부부가 세탁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로 웃으며 세탁기 얘기를 나누던 중 그는 무심코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아들이 워낙 장난이 심해서요. 신발을 험하게 신어서 금방 헤어졌어요. 학교 가기 전엔 새 운동화를 사줘야 하는데 그 순간 부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급히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에겐 딸이 하나 있었는데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신발을 신을 수 있었다면, 신발 한 켤레를 닿게 할 수만 있었더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고민하던 신발 하나의 값보다 이미 나는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 이미 누군가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살곤 합니다. 넓은 집, 좋은 차, 여유 있는 삶.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작은 일상도 누군가에겐 간절한 꿈일 수 있습니다. 신발 하나를 신어보고 싶은 아이,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는 누군가. 그 사람들 앞에 선 우리는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오늘의 명언.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 푸블리리우스 시루스. 아버지의 눈물. 끝까지 자식을 바로잡고 싶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 어디서 난 옷이냐? 어서 사실대로 말해봐라. 아들이 입고 있는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를 본 순간 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살아가는 자신과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아내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번졌고
아버지는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결국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주운 지갑을 가져왔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치다니. 한참을 가만히 있던 아버지는 다시 일어섰고 환경이 어렵다고 절대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 아이를 자수시키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눈물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당황한 경찰은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의 또 다른 범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아버지는 가슴 깊이 상처를 안은 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재판날 어머니는 법정에 나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옳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남편의 뜻을 따라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의 가슴을 울린 판결의 순간 판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불처분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가 그 훌륭한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자식을 바꿉니다. 훌륭한 부모란 잘못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더라도 끝까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느낍니다.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은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의 명언. 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을 잘 듣고 고치는 사람은 그만큼 발전한다. 공자. 다음 칸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들고 승객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칫솔입니다. 이 칫솔을 팔려고 나왔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그는 한 사람에게 칫솔을 나누어 주며 말했죠. 수출용 칫솔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순간 객실 안엔 웃음기 가득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4개를 팔았습니다. 4,000원을 벌었죠. 실패한 걸까요? 예,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다음 칸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과 함께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칸으로 걸어갔습니다. 남겨진 승객들은 웃으며 가만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믿음을 품고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지금의 실패가 앞으로의 길을 가로막진 않습니다. 한 번의 거절이 인생 전체의 거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넘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조금 쉬고 다시 일어설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음 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 모든 건 다음 칸에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누구에게나 다음 칸은 있다. 지금의 실패가 미래를 가로막지는 않는다. 마이클 조던. 장애물 때문에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벽에 부딪혔다면 돌아서지 말고 어떻게 넘을지, 뚫을지 아니면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세요. 내가 이미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깊은 산길을 천천히 걷던 한 농부. 그는 커다란 소를 이끌고 묵묵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오는 2명의 수상한 남자.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했죠. 저 농부가 소매치기의 달인이라는데 그래도 물건이 크잖아. 두고 보자. 내가 소를 훔쳐보겠어. 두 남자는 소매치기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교묘하게 농부의 앞길로 먼저 나가 농부의 새 가죽신 한 짝을 길 위에 떨어뜨려 두었습니다. 농부는 잠시 후 길 위에 놓인 새 신발 한 짝을 발견했죠. 그는 혼잣말을 하며 신발을 주워들었습니다. 한 짝이면 아무 소용도 없지. 그냥 여기 두고 가자. 아쉬워하면서도 농부는 신발을 내려놓고 다시 소를 이끌며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걷자 모퉁이 뒤편에 놓인 또 다른 새 가죽신 한 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럴 수가. 산속을 지나간 이도 없을 텐데 이 신발이 그대로 있다니. 농부는 하늘에 감사를 드리며 곁에 있는 나무에 소를 정성껏 묶어둔 후 잃어버린 첫 번째 신발을 찾기 위해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신발은 있었고 소는 없었습니다. 이미 소매치기들이 가져가 버린 후였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살아가며 소중한 것을 잊고 눈앞의 미끼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 믿으며 현재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이미 가진 것, 그 소중한 것이야말로 가장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요. 오늘의 명언.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소중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당신이 갖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그래도 너라서 다행이야. 세상에 이혼이라는 단어 한 번 안 떠올려 본 부부가 있을까요? 하루라도 서로의 얼굴을 못 보면 못 살 것 같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말 한마디 섞는 것조차 어색한 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백도 열정도 그 모든 감정이
세탁기 안 돌리는 빨래처럼 한쪽 구석에서 잊혀져만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다른 부부의 화목한 모습에 괜히 비교하게 되고 가끔은 옛사랑이 떠오르기도 하죠.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관습에 충실했던 여자는 현실이 답답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남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마음속을 잠식합니다. 맞추려는 노력 대신 안 맞는 상대에게만 분노를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오해는 깊어지고 어느 날은 헤어지자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10번 중 10번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무심한 눈빛 뒤에 숨어있는 따뜻한 애정을, 곁에 오래 있다고 익숙함이 지루함이 되는 게 아님을, 주렁주렁 보석 달고 나오는 친구보다 빨래 개키며 티격태격하는 당신과의 일상이 더 단단하고 더 소중합니다. 그리운 건 처음 당신을 사랑했던 그 마음입니다. 가난해도 좋아. 저 사람이면 돼. 하루를 살더라도 저 사람 곁이라면 괜찮아. 그렇게 약속했던 그 시절의 나와 당신. 처음처럼은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분명 더 깊은 사랑의 증거일 겁니다. 결국 지켜야 할 사람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이미 옆에 있는 당신입니다. 그래도 너라서 다행이야. 이 말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명언. 부부란 둘이 서로 반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전체가 되는 것이다. 반고우.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호주에 사는 한 엄마, 케이트 오그. 그녀는 임신 27주 만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딸 에이미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아들 제이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결국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제발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의료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20분이 지나도 제이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감돌았고 그 속에서 부모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케이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간청을 합니다. 제발요, 단 한 번만 아기를 안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의료진은 깊은 슬픔 속에서 엄마의 품에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숨이 멎은 아기였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너무 잘 왔어. 너무 잘했어. 그렇게 속삭이며 쓰다듬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흘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이미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따뜻한 체온이 돌아왔고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희망, 그 모든 힘은 한 엄마의 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듯 크고 작은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때론 알아채지 못하고 때론 너무 당연히 여기지만요. 기적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의 명언.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말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쓰면 기적이 되고 입을 닫으면 벽이 됩니다. 조정민. 사람이 선물이다 에서 실수 하나가 식탁 분위기를 바꿨다. 매일 가족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는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친 얼굴이었지만 반찬 하나하나에 사랑과 정성을 담는 마음은 늘 같았죠.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짜게 만들어진 찌개, 소금 대신 식초병을 집어든 실수였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다 만든 음식을 차마 버릴 수 없어 그냥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식사를 시작했고 중학생 큰딸이 찌개를 한 입 먹더니 찡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찌개 너무 짜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뒤이어 기다렸다는 듯 초등학생 둘째 딸도 언니 말이 맞아. 너무 이상해요. 라고 속삭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아이들의 반응을 바라봤습니다. 쏟아지는 불평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미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그때 아빠가 조용히 젓가락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디 내가 한번 먹어보자. 조금 짜긴 했지만 먹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이런 실수한 적 있었니? 음식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먼저 떠오르지 않니?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서서히 미안함이 번졌고 잠시 후 딸들은 엄마에게 사과하며 조심스레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를 향한 아빠의 따뜻한 배려는 단순히 한 끼의 식사 분위기를 넘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남을 가장 따뜻한 인성교육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의 인성교육.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자녀에게 깊은 교훈이 됩니다. 잔소리나 훈계보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고 살지요. 오늘의 명언,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다. 리스, 기억의 끈, 사랑의 무게 보따리 속 이야기. 한 할머니가 2개의 보따리를 들고 거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신고했고 곧 경찰이 도착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도 가족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보따리만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애를 낳고 병원에 있어요. 이 말만을 반복하며 혼란 속에서도 단 하나의 사실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병원에 있다는 것, 그리고 딸에게 꼭 무엇인가를 전해야 한다는 간절함. 경찰은 혹시 실종된 분이 아닐까 싶어 사진을 찍어 동네에 수소문을 하며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일치하는 인물이 확인되었고 할머니는 순찰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딸의 부름에 할머니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손에 꼭 쥐고 있던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식어버린 미역국, 나물 몇 가지, 그리고 하얀 밥 한 공기. 치매로 많은 기억을 잃은 할머니는 여전히 딸이 출산했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모든 걸 잊었어도 나를 기억했어요. 세상의 모든 기억이 희미해져도 사랑만은 끝끝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기억의 터널 속에서도 자식에 대한 걱정은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었던 거죠. 오늘의 문장,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비로소 부모가 베푼 사랑의 고마움이 어떤 것인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다. 헨리 워드 비처. 도브리 할아버지 진짜 주는 삶을 산 사람. 불가리아 소피아 한 백발의 노인이 매일 25km를 걷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브리 도브레브. 제2차 세계대전 중 청력을 잃은 그는 이후 국어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가 걷고 국어에 모은 돈은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옷과 신발을 만들어 입으며 매달 1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 생활하지만 수년 동안 무려 4만 유로에 달하는 돈을 고아원에 기부했죠. 그의 삶에는 과시도 SNS 인증도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뿐이죠. 그가 태어난 마을은 불가리아의 베이로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베일로브의 성인이라 부릅니다. 나눔의 진정성은 액수가 아닌 마음입니다. 많이 나누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야겠지만 그렇다고 적게 나누는 일을 무시하거나 나누지 않는 일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을 다 내놓았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도 아니며 진심 없이 주는 기분은 결국 스쳐가는 숫자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말 한마디가, 따뜻한 손길 하나가 가장 값진 나눔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명언,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알게 될 거야.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란다. 오드리 헵번. 찻잔 하나에 담긴 본질. 전쟁이 끝난 어느 날 한 장군이 오랜 전투 끝에 겨우 자신의 숙소에서 몸을 뉘을 수 있었습니다. 긴장을 내려놓고 앉은 그는 조심스레 아껴두었던 찻잔을 꺼내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려는 그 순간 갑작스레 마음속에 밀려든 안도의 감정 때문일까요? 장군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찻잔은 깨지지 않았고 장군은 재빨리 다른 손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험난했던 전쟁 속에서도 수많은 전우들의 목숨을 바라보며 한 번도 떨리지 않았던 가슴이 고작 찻잔 하나 떨어뜨렸다는 사실에 철렁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되돌아봤습니다. 전우들의 목숨에는 담담했던 내가 왜 이 조그만 찻잔 하나에는 이토록 놀라는가? 그리고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존재보다 소유에 마음을 두고 있었음을. 그날 장군은 그 찻잔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며 그 자리에서 조용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물건 하나를 버리며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왜곡된 가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의 찻잔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잠시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해 진짜 소중한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것이 진짜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그 소유가 사라졌을 때
당신의 존재까지 함께 무너질 만큼 그 물건, 그 사람, 그 위치가 정말 절대적인 것이었을까요? 찻잔 하나에 담긴 장군의 깨달음처럼 우리도 익숙함 속에 숨겨진 소중함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문장,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중에서 도시락에 담긴 사랑. 미국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청년 제레미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학비를 벌기 위해 힘겨운 노동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시락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 점심시간이면 수돗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수도가로 향하던 제레미는 인부 감독의 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 내 도시락 먹을 사람 없어? 이거 돼지 줄 줄 아나 봐. 순간 머뭇거리던 제레미는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남는 도시락을 나눠 먹는 게 부끄럽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감독의 도시락을 나눠 먹은 첫날, 그의 허기는 잠시나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들려온 감독의 외침. 도시락을 뭐 이렇게 많이 쌌대? 이걸 다 먹을 사람이 없네. 제레미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감독은 매일 도시락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식으로 제레미에게 점심을 챙겨주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대가도 없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며 제레미는 농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농장 안에서 감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격리 일을 보던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죠. 감독님 부인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감독님 부인이 안 계세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제야 제레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락은 감독이 혼자서도 매일 챙겨왔던 제레미를 위한 도시락이었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여전히 밥을 짓듯 사랑을 기억하듯 그렇게 도시락을 쌌던 겁니다. 그 도시락을 먹은 건 단순히 끼니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리움과 따뜻함을 함께 먹은 것이었습니다. 도움은 때로는 무겁지 않은 말 한마디, 남은 반찬 한 조각으로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오래된 사랑, 잊지 못한 그리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다정함이 깃들어 있죠. 우리는 누군가의 일상에 무심히 지나치듯 스며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명언.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미소, 약속, 격려의 말, 친절한 인사, 도움의 손길. 이 모든 것이 사랑을 향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다. 헨리 나우엔.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존엄, 한순간의 배려. 오래전 시외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 기사님이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던 그 순간 승객 중 한 사람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저기 할머니 한 분이 아직 못 타셨어요. 고개를 돌린 기사님은 버스 정류장 저편에서 짐을 한가득 들고 천천히 걸어오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온몸을 다해 걸어오시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어서 출발합시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승객들 사이에선 성급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고 기다리는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때 기사님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버스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잠시만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죠.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끄럽던 승객들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님의 어머님이라면 기다릴 수밖에요.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창가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짐을 받아들고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승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기사님의 어머니도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그 할머니를 우리 어머니처럼 대했던 겁니다. 존엄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마음,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우리는 너무도 자주 부모가 된 이후의 모습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꿈 많던 소녀였고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얼굴에 주름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이 말 한마디 꼭 전해주세요. 엄마,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오늘의 명언. 늙어가는 어버이를 공경하여 모시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해 힘줄과 뼈가 닳도록 애쓰셨느니라. 명심보감. 아버지라는 이름이 주는 빛. 오랜만에 버스를 탔다. 창가 쪽 빈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그때 한 여대생이 조심스레 버스에 올랐다. 곱게 묶은 머리, 단정한 옷차림, 누가 봐도 귀하게 자란 듯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내 옆 손잡이를 꼭 잡고 섰다. 잠시 후 버스가 신호에 멈췄다. 창밖에 남루한 옷차림의 한 남성이 잔뜩 실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고 있었다. 마치 삶의 무게를 몸으로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버스 안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불쌍하기도 하지. 쯧쯧.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추운데 저렇게 다니고 있으니.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여대생이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아빠. 사람들은 놀라 창밖을 바라봤다. 손수레를 끌던 그 남성도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이제 집에 가요? 그래 아빠. 옷은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오셨어요? 감기 들면 어쩌려고요? 그 말에 아빠는 빙그레 웃었고 딸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그들의 웃음에서 빛이 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아까까지 동정과 수군거림이 머물던 그곳에 존경과 미안함이 번져갔다. 그 남자는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딸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였다.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면인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겨울바람을 뚫고 나선 이유가 딸과의 약속이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아버지를 떠올렸다. 어릴 적 친구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숨기고 싶었던 순간들, 양복을 입은 친구 아버지들 사이에서 물 묻은 작업복을 입은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워 멀찍이 피해 걸었던 기억.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손이 나를 지켜냈고 그 어깨가 내 삶의 기반이 되었다는 걸. 10년 뒤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릿해지는 이유는 그 사랑이, 그 희생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디 오늘도 무거운 삶의 손수레를 끄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이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다. 아버지,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사랑을 본다. 작은 소년이 옷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진지한 얼굴로 여성복 진열대 앞에 서서 하나하나 옷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점원이 아이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 고객님, 특별히 찾으시는 옷이 있으신가요? 소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생일이에요. 엄마 선물로 옷을 사드릴 거예요. 이 옷이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점원은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사이즈로 드릴까요? 키가 크신가요? 조금 통통하신 편이신가요? 한참을 고민하던 아이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완벽해요. 그리고 엄마는 아주 예뻐요. 그 말에 점원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가장 많이 팔리는 평균 사이즈의 옷을 예쁘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꿔오라고 덧붙였죠. 며칠 후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풀이 죽은 얼굴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 옷 너무 작대요. 제일 큰 사이즈로 바꿔달래요. 소년의 그 말에 점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쩌면 어른인 우리는 외모, 조건, 수치에 너무 익숙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엔 그 어떤 결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고 비판보다는 이해가 먼저 따라옵니다. 오늘의 명언. 아름다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름다운 대답을 얻는다. 이 커밍스. 식물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모양인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잘 나갈까? 같은 나이, 같은 시간 속에서 사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른 걸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넌 원래 안 될 운명이야.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 부모님이 부유하지도 않고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넌 그냥 그렇게 살 팔자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삭막한 도시의 골목길에도, 폐허가 된 담벼락 틈에서도, 버려진 폐가의 바닥에서도, 심지어는 아스팔트 틈 사이에서도 식물은 포기하지 않고 피어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내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도 삶은 은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내 안의 가능성의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는 말이 내 속에서 자꾸 고개를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묵묵히 뿌리 내리고 굳은 땅을 밀어 올리며 올라오는 작은 새싹을 보면 나는 다시 일어서고 싶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온다는 걸 삶이, 식물이, 그리고 시간들이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삶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의 명언. 돌담은 우리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다. 랜디 포시. 사랑의 마지막 선물. 그는 불치병에 걸린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엔 미래를 약속한 여인이 있었죠. 병의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은 마치 거센 폭풍 앞에 선 듯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오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녀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고 그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남자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그의 곁에서 하루하루를 간호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어떤 이는 회복해 나가기도 했지만 남자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한 달 남짓 남았다는 냉정한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연이 외부에 알려지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애절한 사랑이라며 두 사람의 사진을 찍어 신문에 실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여인이 잠시 머뭇거리며 허락하려는 순간 남자가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고 기자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녀와 함께 찍는 사진은 남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떠나면 그녀는 언젠가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 사진이 세상에 남아 누군가 그녀를 알아본다면 그 행복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의 말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지켜주려는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아픔 속에서도 상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의 명언.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아이리스 머독. 부메랑 같은 인생. 한 식당에 오래 일해온 점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일도 홀서빙도 능숙하게 해냈지만 손님이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사장이 조용히 지적할 때면 언제나 얼굴을 찡그리고 투덜대곤 했습니다. 사장에게 그는 부지런하고 체력이 좋은 고마운 직원이었지만 동시에 단골 손님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골칫덩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점원은 손님 앞에서 투덜거리다 결국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었고 평소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지 않던 사장마저 그 자리에서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마음이 상한 점원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사장에게 작은 골탕이라도 먹여야겠다. 결국 그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정량보다 조금 더 담아주기로 했습니다. 재료비가 늘어나면 식당에 손해가 갈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몇 달 후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렀습니다. 음식이 넉넉하게 나온다는 소문이 퍼지며 식당은 푸짐한 맛집으로 입소문을 탔고 손님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입니다. 사장은 더 많은 재료비를 쓰게 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점원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결국 부메랑과 같다는 것을. 악의로 던진 돌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지만 선의로 건넨 마음은 예상치 못한 행운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행한 나쁜 일은 돌고 돌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베푼 좋은 일은 돌고 돌아 우리를 살린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의 명언 4개에서 나온 것은 4개로 돌아간다. 맹자. 순대국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 40년 전 우리 집은 매서운 찬바람보다 배고픔이 더 고된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초등학생이던 저는 아버지의 퇴근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날따라 더 늦어진 발걸음이 골목 어귀에 보이자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고 배고플 아들을 생각해 미안했는지 저를 데리고 식당이 있는 골목으로 향하셨습니다. 밤 9시가 다 된 시간 문을 연 곳은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 하나뿐이었습니다. 경호야, 뭐 먹을래? 저는 순대국밥이요. 아버지는 할머니께 여기 순대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아버지는요? 안 드세요? 괜찮다. 난 저녁 먹고 왔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먹기 시작했지만
초등학생의 위장은 순대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기엔 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자 아버지는 남은 음식을 조용히 드셨습니다. 음식 남기기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마음을. 세월이 흘러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식이 배부르지 않으면 스스로도 배부를 수 없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지쳐도 내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이 부모라는 것을.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의 명언. 우리 자신이 부모가 될 때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헨리 워드 비처.